안녕하십니까.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큰 파열음 없이 준비되었던 북미 정상회담도 첫 번째 고비를 맞았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돌발 행동에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두 정상의 만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별기획 한반도의 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 주요 소식을 짚어보는 집중 키워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북한 주민 귀순입니다. 오늘 새벽 40대 북한 남성 2명이 배를 타고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으로 귀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귀순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은 9달 만으로 이 미묘한 시점에서 이뤄진 귀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북한의 양동작전입니다. 북한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회기 행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 명단 수령을 북한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냉랭해진 건데 이상한 것은 북한 내부가 아닌 대외용 선전 매체에서만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희망의 끈은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양동작전 속에 담긴 북한의 속내를 잠시 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마지막 키워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입니다. 다음 주 22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옆에 아무도 두지 않고 오로지 두 사람만이 대화를 나누는 단독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만남이지만 배석자가 없는 회담은 처음입니다. 북한의 돌발 행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자 역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집중 키워드에서 전해드린 소식, 이슈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연합뉴스의 문관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 기자, 저희가 앞서서 제일 처음에 키워드로 북한 남성 귀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인이 장교가 귀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민간인으로 좀 상황이 좀 조사 과정에서 바뀐 것 같은데 이 소식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그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북한 남성 2명이 네. 무동력선, 그러니까 목선을 타고 NLL 북방 한계선 인근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고속정이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기순 과정, 동기 등에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들의 그 복장이 군복 차림이었고 이들이 한 사람은 소자일,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군에 따지면은 이제 소령이 되겠는데요. 네. 이런 장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나머지 한 명은 민간인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만약에 북한에서 지금까지 2000년 이후에 군인이 넘어온 경우 같으면은 14번째가 되고 만약에 이 장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당시 서부전선에서 이철호 중위 그 보위부 소속이었었는데요. 네. 당시 그 노크 기순을 해서 화제가 됐기 때문에 10년 만에 북한의 핵심 권력 기구인 군의 장교가 만약에 기순을 했다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은 아주 클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후에 이제 긴밀하게 이들에 대해서 기순 경위에 대해서 관계기관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들이 과연 어떤 그 증거 자료 그러니까 공민증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증이 되겠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조사를 다 해보니까 결국은 민간인 2명, 40대 북한 남성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남북 간에 그리고 또는 이제 북미 간에 한미 간에 한반도를 둘러싼 매우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들 북한 남성 둘이가 통상적인 탈북 루트가 아닌 서해를 통해서 기순을 했다는 것은 북한 당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국으로서도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 센터장님. 네. 통상 이렇게 귀순을 하게 되면
우리 관계 당국 합동 신문을 받게 신문이죠. 되죠. 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지금 어떤 조사를 받게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계 기관이죠. 정보기관들 모두 합쳐서 이 중앙합심조라고 하는 것이 편성이 되죠. 네. 그래서 중앙합동신문소에서 전반적인 귀순의 동기 또 경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이 확인을 하고 귀순 의지가 확실하다면 네. 이제 그때부터는 탈북민으로서 절차에 따라서 네. 보통 보면 하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일정 우리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탈북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관현 기자께서는 이제 이것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탈북 루트가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서해 쪽으로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역시 이걸 북한이 자꾸 또 문제를 삼는다면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탈북민들 문제와 연관해서 북한이 이걸 강하게 문제를 걸지 아니면 조용히 지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가 된 사실이고 확인이 됐는데 북한 그 적십자사 중앙위에서 북한 2년 전에 그 중국 식당에서 탈북했던 북한 여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송환을 해라.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귀순 문제, 지금 귀순한 우리 이번 탈북자들이 그 귀순해서 송환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에 앞서서 지금 또 송환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남북 관계가 지금 미묘한 시점에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지금 정부에서 아직 발표가 없기 때문에 귀순자인지 또 무슨 조업에 하다가 여러 가지 그날 기상 조건이 어떤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아직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네. 하여튼 지금 미묘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귀순자 문제도 통상 같으면은 아까 우리 문 장군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예. 탈북 동기가 확실하다 하면 이제 탈북민으로 분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기상 상태가 나빠서 이 표류해서 우리 쪽에 이렇게 오게 됐다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송환도 했고 이런 것이 됐는데 이번에 상당히 좀 미묘하다고 봐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국민 지금 6명이 영류돼 있는데 아직 지금 우리한테 송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더 좀 우리 정부로서는 풀기가 어렵고 미묘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우리 정부 당국의 조사가 아주 면밀하게 이번에 이루어질 텐데 네. 혹시라도 북한 측에서 어떤 공작 차원에서 이렇게 좀 국민이 이렇게 오게 한 거 아닌가라는 점도 상황을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2008년도에 영변 냉각탑 폭파의 그거를 뛰어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이벤트 성격으로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곧 열릴 거다. 날짜까지 이미 공개가 된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취재진들을 명단을 안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을 선발해달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 꽉 막혀버린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외신 쪽 분위기는 어때요? 네, 북한이 지난 12일 날 외무성 공보를 통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음 주죠. 그러니까 23일부터 25일까지 폐기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행사장에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의 네. 취재진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요. 국내에서는 그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북한이 발표한 대로 통신사와 그리고 방송사 취재진의 인력을 다 뽑았습니다. 선정을 해서 어제 판문점 대화 채널을 통해서 북한 측에 이제 통보를 하려고 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남북 간에는 그 대화를 할 경우에 전화를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팩스를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네. 일단 전화하는 과정에서 취재자 명단이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는 이유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왜 우리의 취재자 명단을 접수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북한 측의 입장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성급한 우리가 억측은 지금 현재는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만약에 북한이 이 일정을 예정대로 받아들였다면은 21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그 취재진이 베이징을 통해서 원산을 통해서 풍계리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데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 접수를 거부했다는 것은 모든 일정이 현재는 스톱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나머지 4개 나라 외신 기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일단 그 외신 기자들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비자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외신 기자들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에 대한 안내 조치가 현재 이루어지지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발표한 대로 5개 나라 취재진을 풍계리 현장으로 초청하는 행사가 모두 다 현재 유보된 상태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그 당국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취재진만 불러놓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북한인데 이러한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핵실험장 폐기 이런 행사가 이게 유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으로라도 북한이 과거에 남북 관계에서는 전격적으로 이런 행사를 또 진행을 시킨 선례도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다시 이러한 가능성은 이어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상징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 모든 상태에 대해서 순서를 일단 더디게 진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번 풍계리 지금 우리 이 기자단의 명단 접수를 지금 거부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금 그 북한은 지금까지 그 이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미북 간의 그 문제지 우리 그 이 남측 대한민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늘 취해왔고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영변 냉각탑 그 폭파 때도 우리 기자단을 뭐 초청한 거 없었고 네. 그때도 그 CNN을 불러서 원래는 그 생중계 하려다가 생중계는 못 되고 녹화 중계로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그 알려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그 풍계리도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사실은 남북 간에 처음 문서화한 거예요. 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 문서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볼 때 이번에 판문점 그 회담이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됐고 그러한 정신을 살려서 우리 남측 기자단도 이제 아마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면은 뭐 이거는 그 북한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기자단 그 포함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문성무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왜라는 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결국은 한국만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핵 폐기, 지금 의식, 행사 자체를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배제하고 외국 기자들은 정상적으로 초청을 해서 한다면, 그렇다면 북한이 그동안 우리는
핵 폐기와 관련된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 첫 번째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외신 기자 초청 자체도 늦어진다면 결국은 지난번 16일 김계관 제1부상 입을 통해서 미국을 향해서 불만을 드러냈단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요구한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재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예. 그것과 뭔가 연관된 조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제 내일하고 모레 뭐 이번 주말에는 판문점 연락 채널이 가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북한이 남북 당국 대화는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기자단의 초청이 뭐 주말 사이에 또는 월요일 날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 매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문 부장님 그 어떤 외신에 보니까 지금 미국 기자단에 대해서는 1인당 그 10,000불을 그 비용을 부담해라 하고 요청이 왔다고 하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예. 확인이 된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북한의 의도까지도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북한 변수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봄 날씨처럼 이렇게 봄이 선뜻 찾아온 것 같았지만 한반도의 통일 안보 날씨가 이번 한 주는 굉장히 먹구름이 가득했는데요.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공식 매체를 통해서 드러냈고 그걸 통해서 이 같은 뭐 어떤 행동으로 또 나서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북한 매체 발언을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남 고위급 회담이 중단되게 되고 첫걸음을 뗀 북남 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 당국의 그 책임이 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뭐 앞으로 우리가 하는 남측이 하는 행동들, 뭐 차후 태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들 이전에 남북 관계에서는 사실은 돌발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들을 했지만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전과는 좀 다를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이번 주의 정세를 보면 좀 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최근의 모든 상황에 관해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을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워싱턴의 그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 80% 정도는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습니까? 약 20% 정도의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전부 볼 때 김정은의 모든 그 태도와 모든 행동이 과거와는 다르다. 그들이 이제 그 뉴 김정은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아마 좀 과거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왔는데 뭐 이번 주는 보니까 지금 과거에 그러한 행동이 지금 나온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상당히 이게 지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데 뭐 저 자신은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긴 열릴 것이고 저는 큰 틀에 그 좋은 합의가 나올 거는 같지만은 지금까지 지금 이게 이제 그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러한 그 보도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지금 아까 조금 말씀이 계셨지만은 전체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도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해서 이러한 그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을 만들어 간다. 이런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절차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그 주도권을 트럼프 대통령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쥐어서 끌려간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어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일련의 혼란이 좀 일부러 조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북한 핵 문제가 가장 큰 의제이자 가장 큰 해결 난제이고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일부상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북한의 핵 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형식을 가질 것이냐, 뭐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볼튼 보좌관은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북한의 좀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돌발 행동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요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방금 화면에서 보신 대로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의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제정신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 당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그랬고 리 선구원은 그 기자문답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으면 남조선 당국과 마주 앉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정신 없이 놀아난다는 걸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한미연합연습입니다. 맥스 썬더 훈련입니다. 네. 또 하나는 태영호 공사가 국회에서 본인의 자서전을 발표하고 강연한 내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조선 당국이 지금 판문점 선언에 나온 이즈음에 북핵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제재 전선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적십자 회담에 나오는 북한의 탈북 종업원들 기획 탈북이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이걸 바로잡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에 남조선 당국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과연 북한이 당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했듯이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거든요. 예. 그 세 가지, 이 네 가지는 하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못 받아들이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빈말이었구나. 라고 의구심을 갖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절대로 마주 앉지 않겠다고 그래놓고도 언젠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또 슬그머니 나온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일시적인 봄 날씨지만은 비가 오고 다시 흐렸다 맑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좋겠으나 지금 북한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복원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수석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북한이 핵을 완전히 내려놓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이제 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할 것이다.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러나 그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카다피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직접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김계관 부상이 핵 폐기만 요구하면라는 것이 핵을 좀 일부라도 남겨놓고 일부만 주고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6월 10일 회담이 열리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이런 돌출 행동들이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전 세계적인 외교 이벤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에 앞서 좀 힘겨루기 정도, 일종의 삿바싸움 정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우리 문 장군님 지금 분석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이렇게 보시는 시각인데 만일 그 말대로 남측하고는 이제 마주 앉지도 않겠다 하면은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북미 회담에 정상회담에 임한다는 거는 저는 좀 상상이 안 간다 그럴까.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 미북 관계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이제 비핵화라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 한쪽이 이제 이게 정지가 됐다 하면은 수레는 못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때 과연 이게 그런 정도인가
저는 뭐 이번에 그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성명 발표 지금 뭐 저는 그 하나의 목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뭐 과거에 그 북한 측의 협상술인 벼랑 끝 전술이요? 전술. 그다음에 이제 뭐 목리 이런 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이제 길을 꺾는 그런 거를 여기에 적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일단은 이 수레바퀴는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정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큰 숙제를 안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죠. 22일 날 이제 큰 행사 한미 정상회담에 무거운 지금 어깨로 미국을 향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여러 차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특히나 더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문 기자? 네,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14번 이제 전화 통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5번째인데 이번 그 정상회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배석자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현지 시각이죠. 네. 정오부터 두 사람이 단독 회담을 한다 이 부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월 27일 날 판문점에 있었을 때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 위에서 그렇죠. 30분 네. 이상을 굉장히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의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회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대련해서 해안가를 둘이 거닐면서 밀담을 나누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 정상들 간의 회담은 결국 배석자 또는 기록을 전제로 한 대화에서는 속 터놓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걸림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간 단계, 디딤돌 단계로 볼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아직 한미 간에는 비핵화나 또는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또 완벽하게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두 정상 간에 어떤 속 터놓고 얘기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결국 22일 날 정오부터 두 정상 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대화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이게 결국은 다음 달 12일 날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준비 과정 또는 한미 간의 입장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우리가 결국은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2일 날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결국은 알 수는 없겠지만 추측만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있는 이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두 분께 짧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문 기자 얘기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굉장히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중재자로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재자로서의 역할 어떤 카드를 내밀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북한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예상 밖으로 나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뭐 추측을 해보고 뭐 이렇게 의견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한 게 북한과 지금 뭐 이 두 정상 간의 그 하트라인도 지금 개설이 돼 있고 네. 또 그 외에 뭐 우리 이 통일부 뭐 우리 국정원 당국관들의 어떤 그 지금 채널들이 있는데 예. 이런 걸 총 가동을 해서 북한의 의도를 확실하게 이 겉으로 표현된 거친 표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물론 뭐 미루어 짐작컨대는 이제 비핵화의 앞으로 그 절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너무나 많이
소위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대해서 북한이 지금 심산이 지금 틀렸고 좋지 않겠죠.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정확하게 가급적 워싱턴에 가시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하트라인 통화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하여튼 일을 하셔가지고 북한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배석자도 없는 단독 회담에 임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성무 센터장님. 예, 결국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인다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공동 인식을 갖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조가 결국은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느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회담을 열게만 하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 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을 남겨놓고 여지를 남겨놓고 하는 그런 목표가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된다. 네. 그런 점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 대신 북한이 원하는 지난번에 김계관 부상이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핵폐기, 비핵화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요구를 어느 수순에서 들어줄 것인지 말하자면 미국은 한 번의 목표 시한, 짧은 목표 시한에 이 타결하는 걸 원하는데 이것이 아마 혹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목표는 단기간에 하되 단계를 한두 단계 나누어서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아마 미국과 투명한 또 속을 격이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인데요. 양국 정상의 키맨으로도 불리는 이들을 김혜영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세계의 단판을 물밑조율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인데요. 두 인물에겐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정보수장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김영철은 정찰총국장, 그리고 폼페이오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 출신입니다. 김영철은 정찰총국장을 거쳐서 통일전선부장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정통 외교 라인이 아니지만 대남 분야뿐 아니라 대미 분야까지 진두지휘하는 모습입니다. 폼페이오도 지난달까지 CIA 국장으로 근무하며 비핵화 문제를 총괄 해왔습니다. 지금은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으로 직책은 바뀌었지만 비핵화에 관한 그의 역할은 여전해 보입니다. 이 장면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향방을 좌우할 방북 임무를 맡은 미국 정부 인사는 다름 아닌 폼페이오였습니다. 김 위원장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북한 매체의 표현에 따르면 만족한 합의를 한 뒤 미국인 억류자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대북 협상의 최전선에 없었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면 이뤄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두 번째 공통점, 바로 양국 정상의 복심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폼페이오는 정보수장을 맡은 1년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과거 CNN은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북미 회담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철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을 계기로 방남했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은 김영철이었습니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장에 배석했던 인물도 또 최근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인물도 모두 김영철이었습니다. 폼페이오와의 접견 때에도 통역사를 제외하고 김 위원장 곁에 있었던 유일한 인물 역시 그였습니다. 이처럼 양국 지도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얻는 두 인물은 강경파라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방남 당시 거센 방한 반대 시위를 맞닥뜨린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북 군사 행동을 서슴없이 언급해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한 포럼에서는 미국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핵 개발 능력과 핵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떼어놓는 것이라며 정권 교체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 최근 평양 접견에서 서로를 향해 웃으며 덕담했는데요. 폼페이오는 김영철에게 위대한 파트너라고 했고, 김영철은 폼페이오에게 한반도 평화 구축에 미국이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러한 훈훈함을 뒤로하고 마주 앉을 다음 달 북미 회담 테이블에서 두 인물은 얼마나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될까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핵은 선군조선의 상징이고 존엄이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좀 빨리 준비하십시오. 신호가 갔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협상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밀착 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국제어문학부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장용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의 정말 역사적인 통큰 회동, 그 회동의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것이 순항을 할 거다라는 관측, 예측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남북 관계,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이뤄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그런 일련의 사항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가속이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갔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관전하는 사람이나 맡아 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역시 남북 관계는 중요한 복잡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일종의 브레이크다고 저는 그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장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속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을 워낙 오랫동안 취재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인 6월 12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북한으로서는 12일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있었던 그러니까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그리고 북한에서 그 조평통이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는 그러한 조치 모두 한 가지 논리가 흐르고 있다. 결국은 북한은 체제 안정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대북적대 정책 그리고 핵 공갈 위협이 끝장나야만 어떤 핵폭이라든가 아니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에 대한 체제 보장이 되어야만 비핵화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연기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지금 열리고 있는 맥스 선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특히 이제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 그러니까 이 F-22 같은 경우에는 참수작전에 동원이 되는 전투기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B-52 전폭기, 전력 전폭기가 투입이 되는 걸 문제 삼았는데 이 전폭기 같은 경우에는 핵폭탄 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자칫 북한의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대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의 이런 행동 역시도 긴 회담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뭐 군사훈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서 예년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은 뭐 허용을 한다, 뭐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는 식의 그런 의미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맥선더 훈련도 보면 B-52 같은 그 폭격기가 과거에 뭐 없었던 그런 전략 자산이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일종의 쉽게 말해서 신무기가 나온 게 아닌데 갑자기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 제동을 거는 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예년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년 하면 요 근자에 있었던 특히나 북한이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던 그 2, 3년 상간만 머릿속에 두고 한미 군사 연습을 보는데 사실 그 이전서부터 한미 군사 연습은 있어 왔고요.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한미 군사 연습에는 미국의 이런 전력 자산이 동원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년 수준의 한미 군사 연습이라는 것은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북한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국방부 또는 우리 군 당국,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반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북한 입장에서는 경고등을 킨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경고등을 보고 기존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던 것에서 좀 나아가서 북한의 반발에 대한 답을 직접 내놨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e Libyan model isn't a model that we have at all when we're thinking of North Korea. I think we'll actually have a good relationship, assuming we have the meeting and assuming something comes of it. And he'll get 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 But we'll see what happens. If the meeting happens, it happens. And if it doesn't, we go on to the next step. 교수님, 일단 리비아 모델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리비아 모델, 특히 뭐 카다피의 최종 운명이라는 게 저희 너무나 이렇게 상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도 그걸 똑바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저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 미국이 치고 나갔거나 강경하게 나왔으면 전체 이 구도가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과거와 달리 굉장히 선제적으로 양보한 측면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북한 또 버릇이 시작됐다. 또는 북한의 음모다, 돌발 행동이다, 또는 억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따지면 적어도 이번 경우만 따지고 보면 북한이 선제적으로 포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풍계리라든지 ICBM. 근데 미국에서 준다는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성의를 보이고 신뢰를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걸 더 역이용해서 더 밀어붙이고 리비아 완전히 북한이 무장 해제를 하기를 원할 정도로 사실 볼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제동을 걸었고 여기서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리비아 모델을 계속 갈 거야 하면 깨지는 거죠. 그런데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도 이 전체 협상을 깨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 네. 저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얼핏 보면은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은 남녀가 좀 사랑 싸움 하는 것처럼 뭐 이른바 밀당이라고 밀당. 하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리비아 모델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뭐 어떤 남북 관계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그게 모델을 삼을 수 있을 그 가장 큰 의미라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예, 일단은 리비아 모델을 보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밀당. 이 밀당에서 사실 중요한 건 여자가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상대가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사실은 그래야만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방금 저 발언을 보면서 역시 굉장히 영리한 협상가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특히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서 매우 강한 체제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북한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체제 보장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볼턴 보좌관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먼저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뭐든 너희들이 원하는 보상을 주겠다라는 선핵 포기의 입장에서의 리비아식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리비아처럼 완전히 망하는 패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의 리비아 모델을 부각하고 있다. 결국 그건 무엇이냐 하면 체제 안전 보장,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만약에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만들고 서명만 할 수 있게 된다면 네. 김정은 체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비아 모델이 이렇게 그걸 놓고 갈등이 생기니까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트럼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뭐 지금 무슨 모델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모델도 있고요. 트럼프 모델은 어떤 겁니까? 아마 지금 바로 트럼프 모델이라고 바로 앞에 형용사가 뭐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데 트럼프의 고유의 모델로 가겠다는 얘기고 아직 확실하게 실체는 모르겠고요. 예. 근데 그러면 왜 리비아 모델이 아니고 트럼프 모델이라고 했냐면 리비아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지금 특징적으로 북한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우리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는 말은 적어도 거기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이 원하는 것만큼 동시적 또는 미국에서 성의를 보이겠다. 북한이 완전 포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건 확실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 보도를 접했는데요. 이게 3년 만이라고 하네요. 뭐 북미 정상회담 앞둔 시점,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 일정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김정은 체제가 전략 노선을 굉장히 크게 바꾸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전략 노선을 바꿨었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이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였는데요. 네. 여기서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에 결속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완성이 됐고 경제는 진전이 됐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은 완성이 됐다. 이제 모든 우리가 달성할 것은 다 달성했다라는 것이고 경제는 진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병진 노선에 결속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건 것이 경제에 올인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 회의
이 회의에서는 뭔가 전략의 수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들의 군사 전략의 수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국가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군이 가지는 역할, 특히나 경제에서 군이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군이라는 것이, 북한의 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젊고 싱싱한 노동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건설 이런 것들에 군이 동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에서 군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결국은 북한의 전략 노선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초점에 맞춰서 변화된 어떤 그 전략 노선 속에서 군이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남측까지 대한민국까지 포함된 북한의 일종의 밀당, 북한 핵을 놓고 한반도 평화를 두고 벌어진 이 밀당이 이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배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와서 뭔가 좀 변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얘기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of China, President Xi, could be influencing Kim Jong-un. I think things changed a little bit when they met with China. They met a second time. As you know, Kim Jong-un had a second meeting with China, which was a little bit of a surprise meeting. 네, 공고한 한미 관계만큼이나 북중 관계도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갔다 온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에 조금 바뀌었다. 아니면 뭐 그렇게 그런 해석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장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인데 저는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 방식이 다르고 대응하는 태도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국제 정치라는 게 언제 어떻게 역학관계가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북미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니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이나 만나면서 중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한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삐걱거리는 북미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과연 중국 때문이겠는가라는 부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래도 우리 형님 중국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은 그것을 믿고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요구할 걸 당당히 요구하고 얻어가면서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이 내놓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뭔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고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본다면 지금 북한의 태도를 중국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최근까지 이전까지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여러 도발을 하면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정말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한 국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재 흐름에 중국도 세계의 어떤 역할론을 하고 있는 그 중국 입장에서 아무리 혈맹 관계라도 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테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평화의 기운이 찾아오니까 중국이 먼저 좀 샴페인을 먼저 터뜨려서 북중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먼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북한, 특히 남북미가 중심이고 아직까지는 중국은 저는 아직까지 좀 그 메인 액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분명히 보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지금 공개적으로 담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이 이 김계관 또는 조선중앙에서 이제 담론 싸움을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중국이 이 보험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제재는 중국이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제재가 비로소 효과적인 것은 중국이 제대로 제재를 하고부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가서 미국이 이 협상 테이블을 깬다면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미국 주도의 제재에 참여 안 해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혹시라도 깨지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중국을 전체 제재에서 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트럼프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북한과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북중 관계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얘기를 나눴던 북한 핵폐기,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지금 특히 남북 관계 해빙 모드가 찾아오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가 약간 삐걱거리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계관이라는 인물입니다. 북한 외무성 일부상인데요. 김계관이라는 외무성 부상은 사실 이전에 북핵 관계, 특히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의 항상 외교 무대에서 등장하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이 김계관 부상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면서 어떤 북핵 문제가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북한에서 북한의 정부라든가 아니면 외무성이라든가 이런 공식 기관이 입장을 내놓는 형태가 아니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의 형태로 자신들의 입장과 담론을 내놨다는 점은 네.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계관 제1부상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공식 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입을 빌려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핵 문제의 협상, 핵 문제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북한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내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김계관 제1부상이 한 이야기 중에서 자신들이 포기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아니면 당국이 뭔가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김계관 제1부상을 내세운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어떤 주고받는 이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중요한 또 역할을 해 그 싸움을 말려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 한국의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앞서서 정상회담 전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정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또 꺼내들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모두에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일사천리로 폼페이오가 갔다 온 다음에 북미가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우리의 존재감이 좀 약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중요한 이 웨이크업 콜이 돼가지고 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북미 간에 저는 아주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볼턴이 있는 속에서도 사실상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성공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뭔가 이 국내 정치로 인한 어떤 그 마지막 카드 조율이 사실상 조금 갈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번에 가셔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좀 하고 북한과 또 미국의 상호 간의 어떤 이해를 조금 증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의 역할이나 기능이 훨씬 커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 배석자 없는 회담까지 한다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려면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건가라고 좀 직접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그 속내를 알아야 될 테니까요. 그래야지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남북 한라인 만들어 놓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통화를 안 했고 이 부분에 정상회담 전에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한라인이 가동되는 시점은 정상회담 전보다는 후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왜 저럴까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다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도보다리 회동을 통해서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충분히 청취를 했고 그리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잇따라 나왔던 북한의 담화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꽤 맞춰서 앞으로 해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나면 결국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중재자 역할 아니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롤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한 볼 수 가지 있겠습니다.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사실 북한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력 강국을 북한도 국내 정치가 있거든요. 지금 군사위원회도 하듯이 이것이 북한이 포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자신감 속에서 포기를 해야지 마치 미국이 압박해서 굴복해서 하는 국면이 된다거나 네. 지금 볼턴이 원하듯이 또는 경제 지원을 위해서 자기들의 핵을 구걸한다. 이런 국면이 되면 북한이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는 뭐 미국이나 서양 방식은 뭐냐 하면 이거를 확실히 패배했을 때는 그 끝을 보는 방식이 있는데 네. 동양 방식이나 남북한에서 뭐냐 하면 그거를 굉장히 명예롭게 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패배하더라도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국내 정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북한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줄 생각이 있다. 그런데 좀 명분이나 자존심은 맞습니다. 좀 네, 우리가 네. 지켜야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그리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가장 큰 이벤트인 북미 정상회담 이 사이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야 뭐 큰 한미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어떤 동맹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뭐 성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성공적인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 중간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생각을 해서 꼽아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드린 질문인데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의 줄다리기 자체가 사실은 북미 회담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북미 양쪽 간의 줄다리기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합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싸움, 이런 줄다리기가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 어떤 변수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일단은 미국 쪽에서 과연 아까 제가 처음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네. 북한의 체제 보장 방안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선물 보따리를 꾸릴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깊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앞으로 뭐 변수라면 변수가 되겠고 합의문의 어떤 점수를 매겼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 국내 변수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실상 볼턴이 오바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 내부에서 첫째 트럼프를 못 믿는 사람, 그다음에 김정은을 못 믿는 사람,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좀 6월 달로 넘어간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속도전을 해서 5월 말에 빨리 예. 하는 게 필요했고 폼페이오가 가서 두 차례는 상당히 성공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막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더 굴복을 받아야 된다. 트럼프가
너무 빨리 타협하는 거 아니냐는 국내에서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기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취재 가시죠? 네, 갑니다.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뭐 준비라고 할 건 따로 없고 비행기표하고 호텔 예약은 되어 있는데 네, 그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한동대 김준영 교수 그리고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장용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주민 2명이 서해상으로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들 중에서 1명은 북한군 장교로 알려졌었는데 조사 결과 2명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남하하는 소형배의 한 척이 포착된 건 이른 새벽입니다. 서해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타고 있었고 우리 군 고속정이 접근하자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해를 통한 북한 주민의 귀순은 지난해 8월 북한 주민 1명이 교동도로 넘어와 귀순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신병 확보 직후 관계당국이 합동신문조를 꾸려 조사한 결과 귀순자 2명은 모두 민간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들 중 1명이 우리의 소령인 북한군 소자로 알려지는 등 한때 이들의 정확한 신분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합심조는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귀순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 귀순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서해나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에 대해 우리 측에 송환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군사분 계선을 넘어 귀순했을 당시엔 추격조를 보내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훈풍을 타던 남북 관계가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미국이 B-52 장거리 폭격기가 참여하는 한미 공동훈련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측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건데요. 뉴욕에서 이기원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B-52 장거리 폭격기가 참가하는 한미 공동훈련을 계획했지만 한국 측의 불참 표명으로 취소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훈련 취소 시점은 이번 주 초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대신 단독훈련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초 블루 라이트닝이란 이름으로 미국 B-52 2대가 참가하는 한미일 3국 공군훈련이 계획됐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 11일 시작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와는 별개의 훈련입니다. 당초 한미일 3국 공동훈련에서 한일 간 갈등으로 한미 그리고 미일 간 훈련으로 각각 변경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을 진행하더라도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에는 B-52 폭격기의 진입을 최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송영무 국방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의 긴급 회동 이후 한국 방공 식별구역은 피하고 일본 공역만 포함하기로 B-52의 임무가 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B-52 폭격기는 실제 지난 17일 한반도 남단 인근을 비행했지만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에는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B-52 폭격기는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공동훈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기원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알아보는 시간 이슈앤피플입니다. 이번 한 주는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순항하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급박하게 진행됐는데요. 그 전면에는 북한의 대미 협상을 맡아온 베테랑 외교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은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자신들에게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려 든다며 미국에 강한 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북미 회담의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콕 집어서 사이비 우국지사라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선핵포기 후 보상 방식과 리비아 방식,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등을 문제 삼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타깃이 된 볼턴 보좌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김계관 부상을 향해 문제 있는 인간이란 말로 응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회담의 목적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새로운 비핵화 방식을 거론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I haven't seen that as part of any discussions, so I'm not aware that that's a model that we're using. Even though but I would, John Bolton said so on Sunday? I haven't seen that that's like a specific thing. I know that, look, again, this is the President Trump model. He's going to run this the way he sees fit. 얼마 전까지 미국의 새 대안에 만족한다던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김계관 부상을 앞세워서 미국에 대한 경고를 내놓은 건 왜일까요? 답안을 낸 김계관이라는 인물에 주목하면 그 답이 보입니다.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합의가 이루어진 지난 2005년 9월 19일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사람이 바로 북측 대표로 나선 김계관입니다. 90년대부터 활동한 김계관 외무상은 북핵 관련 협상에서 빠지지 않는 베테랑 외교관인데요. 6자회담 당시에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단계별 보상을 강력히 주장해 경수로 제공과 금융제재 해제 등을 끌어냈습니다.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있던 볼턴과도 여러 악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김계관 부상은 북미 핵 협상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큰데요. 그런 만큼 북한이 1년 넘게 모습을 감췄던 김 부상을 다시 내세워서 미국에 대한 압박용 메시지를 보내는 통로로 활용한 겁니다.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체제 안전도 보장하겠다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Well, the Libyan model isn't a model that we have at all when we're thinking of North Korea. And I think we'll actually have a good relationship, assuming we have the meeting and assuming something comes of it. And he'll get protections that will be very strong. 이처럼 북미 간의 기싸움이 계속되자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위원들은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의 이번 담화문을 계기로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서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북한과 미국의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항해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둘러싼 화제 인물을 알아보는 시간 이슈앤 피플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두 정상의 깜짝 행보는 결국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공동의 목표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이 문구에는 많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핵 무기와 핵 물질과 그걸 생산하는 핵 시설을 전체적으로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첫 걸음을 뗀 비핵화. 이제 공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북미 간에 또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라는 거는 역사가 깁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거니까 벌써 25년 이상. 6.25 전쟁 이후 체제 불안과 정권의 생존 위협 앞에서 결국 핵무기 개발을 선택한 북한. 국제사회 핵개발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파기가 반복되는 북핵 협상 30년 실패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당시마다 다 다르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신뢰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실은요. 급기야 2005년 핵보유 공식 선언까지 한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그 후 미국 워싱턴까지 사거리에 두는 초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북미 간의 대화에 급진전을 보입니다. June 12th in Singapore, I'll be meeting with Kim Jong-un. 북미 회담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 구체적인 완료 시기와 방식, 검증 방법 등을 단판 짓게 됩니다. 최우선 목표는 CVID, 미국의 일괄 타결이냐, 북한의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냐.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비핵화 검증까지 산이 아닌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일단 북한의 김정은은요 기차를 출발시켰어요. 비핵화라는 기차를 출발시켰죠.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시간표는 2년 내에 짜져야 되기 때문에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과연 북핵 협상 30년 실패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인물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에도 어떤 여파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을 공식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18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넓은 지식과 리더십, 지정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뛰어나고 전투력이 입증된 해군 장성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는 마크 리퍼트 전 대사의 이임 이후 17개월째 공석이며 마크 네프 대사 대리가 임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 지명자를 지난 2월 호주 대사에 지명했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 국장의 건의를 수용해 주한 대사로 돌려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그동안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며 지난 2015년 주한 미군 사령부를 휘하에 둔 태평양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And no threat is more dangerous than North Korea. He recently threatened preemptive nuclear strike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Folks, make no mistake about it. 해리스 전 사령관 지명은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둔 미국의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소 인도-태평양 구상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강조해온 인물인 만큼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본계인 만큼 지일파로 알려졌지만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고 우리나라에도 군을 중심으로 한 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특별기획 한반도의 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